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드론 시스템 및 운용 이론 강의 노트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진짜 요즘 어딜 가나 드론 쉽게 보잖아요. 공원에서도 날아다니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대중화됐죠. 이 노트 보니까요. 와, 정말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비행 원리, 부품, 규정, 또 어디 쓰는지까지. 그렇죠. 네, 거의 뭐 드론 백과사전 요약본 같달까요? 저희 목표는 여기서 이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하, 드론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감 잡으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날아다니는 카메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드론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랑 또 엄격한 규정 속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특히 드론 조종에 직접 도전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서 일하신다. 이러면 오늘 저희 얘기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 요약보다는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우리가 그냥 드론 하는데 이거 혹시 정식 명칭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뭐 UAV, UAS, RPAS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네요. 사실 드론이라는 말이 워낙 넓게 쓰이다 보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항공기, 이걸 통칭하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져요. 아, 범위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UAV, 그 Unmanned Aerial Vehicle, 이거는 말 그대로 무인 항공기, 그 비행체 자체를 뜻하고요. 근데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이거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비행체뿐만 아니라 그걸 조종하는 지상 통제 시스템, GCS라고 하죠. 그리고 통신 링크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본체만 얘기할 때랑 조종기까지 싹 다 포함해서 시스템으로 볼 때랑 쓰는 말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RPAS는 또 뭔가요? 아, RPAS요. 그건 Remote Piloted Aircraft System의 약자인데 저기 국제 민간항공기구 ICAO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원격 조종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UAS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용어를 굳이 구분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드론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고 항공 시스템의 일부로서 관리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네, 이해가 되네요. 종들도 보니까 꽤 다양하던데요. 고정익도 있고 회전익, 멀티콥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그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린 건 멀티콥터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흔하죠.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쿼드콥터 4개, 헥사콥터 6개, 옥토콥터 8개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아무래도 수직으로 뜨고 내리고 제자리 비행, 호버링이라고 하죠. 그것도 가능하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네, 확실히 편리하겠네요. 반면에 이제 고정액 드론은 비행기처럼 생겨서요. 활주로가 필요해요. 아,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네, 대신에 훨씬 멀리 그리고 오래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거리 감시라든가 넓은 지역 지도를 만드는 매핑 작업 이런 데는 고정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VTOL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VTOL? 아, 네.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수직이 착륙이죠. 이게 뭐냐면 수직이 착륙의 편리함이랑 고속 수평 비행의 장점, 이 두 가지를 합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뜰 때는 헬리콥터처럼 뜨고 날아갈 때는 비행기처럼 빠르게 간다?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효율성이랑 운영 편의성을 둘 다 잡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정말 목적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는군요. 근데 이런 다양한 드론들 그냥 사서 아무 데서나 막 날려도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요. 절대 안 되죠. 무게별로 등급도 나뉘고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규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해서 드론이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거든요. 네.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250g 이하짜리 완구형 드론 빼고는 거의 다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250g 넘어가면 일단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250g 초과해서 2kg 이하까지는 4종인데 이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2kg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3종, 2종, 1종으로 갈수록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정 시간 이상 비행 경력도 쌓아야 하고 필기시험 보고 또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정식 조종 자격이 나와요. 와, 제일 무거운 일종 있잖아요. 25kg 넘고 150kg 이하인 거. 그거는 무려 20시간 비행 경력이 필요해요. 이야,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이게 그냥 취미로 잠깐 하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제대로 교육받고 시험 봐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교관이나 평가조종사가 되려면 일종 자격증 따고도 100시간, 150시간을 더 날아야 한다고요? 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격증 말고도 조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일단 야간 비행. 네. 그가 해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는 특별 허가 없이는 날리면 안 되고요. 네. 비행 고도도 제한이 있어요. 땅이나 건물 제일 높은 곳 기준으로 150m 미만으로만 날려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비행 금지 구역, 특히 공항 근처, 반경 9.3km 안이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같은 곳은 허가 없이 절대 날리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안 되듯이 음주 드론 조종도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처벌받아요. 네. 또 중요한 게 반드시 조종자가 드론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한다는 거. 가시거리 비행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면서. 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상공에서 위험하게 비행하거나 물건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격이랑 규칙 알아봤으니까 이제 슬슬 드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작은 게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날아다니는지 진짜 궁금해요. 조종기 신호받아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근데 핵심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일단 조종기, 송신기라고 하죠. 여기서 보낸 신호가 드론 본체에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 FC라는 곳으로 전달돼요. Flight Controller. FC요? 비행 제어 장치. 말 그대로 비행을 딱 컨트롤하는 핵심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 FC가 정말 중요해요. 거의 드론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에 붙어있는 여러 센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도 재는 기압계, 기울기 감지하는 가속도계, 회전 움직임 파악하는 자이로스코프, 또 방향 알려주는 지자계 센서, 나침반 같은 거죠. 그리고 위치 파악하는 GPS,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받아요. 네네. 이 정보들을 싹 모아서 지금 드론 상태가 이렇구나 딱 판단을 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려면 각 모터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걸 계산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모터를 돌리는 애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ESC입니다.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우리말로는 변속기라고 하죠. FC가 내린 명령, 예를 들어 이쪽 모터는 좀 더 빨리 돌리고 저쪽은 조금 천천히 돌려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배터리에서 오는 전력을 조절해가지고 각 모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뭐랄까, 신경계가 두뇌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비유 좋네요. FC가 두뇌, ESC가 신경, 모터가 근육, 딱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모터요, 자료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DC 모터랑은 좀 다르다고요. BLDC 모터? 네. BLDC 모터. 브러시레스 DC 모터의 약자인데요. 이게 또 드론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인데요. 기존 DC 모터는 브러쉬라는 게 닳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내구성도 좋고 효율도 높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주 정밀하고 빠르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콥터가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또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드론 기술 발전의 1등 공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모터에 또 kV 값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뭐예요? 높을수록 그냥 좋은 건가요? kV 값이요. 그게 볼트당 분당 회전수 RPM per 볼트를 의미하는데요.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 쉽게 말하면 kV 값이 높으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모터가 더 빨리 돌아요. 대신에 힘, 토크라고 하죠. 그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KB 값이 낮으면 천천히 도는 대신에 더 강한 힘을 내요. 네네. 그래서 보통 속도가 중요한 레이싱 드론 같은 거는 높은 KB값 모터를 쓰고요. 무거운 카메라를 달거나 안정적인 비행이 중요한 촬영용 드론은 좀 낮은 KB값의 모터를 쓰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용도에 맞게 골라야 하는군요. 프로펠러도 보니까 그냥 날개가 아니더라고요. 뭐 지름이랑 피치라는 규격이 있고 이 피치 값에 따라 비행 특성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프로펠러가 결국 드론을 띄우는 직접적인 힘, 양력을 만들어내는 부품이잖아요. 지름은 뭐 클수록 더 많은 공기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고, 피치라는 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 때 이론상 앞으로 얼마나 나아가는가 하는 거리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피치가 크면 고속으로 날기에는 유리한데 저속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반대로 피치가 작으면 저속 비행이나 제자리 비행, 호버링에는 좋은데 최고 속도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다 드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야, 진짜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의 원천? 배터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리튬 폴리머, 라이포 배터리를 주로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라이포 배터리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드론에는 거의 대부분 이걸 써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많아요.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던데 충격에 엄청 약하고요. 또 과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키면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심하면 막 부풀어 오르고 불날 수도 있어요. 헉, 불이요? 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온도에도 민감해서 너무 춥거나 더우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료에 C레이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용량, MHH랑은 다른 건가요? 아, C레이팅. 방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전류를 안전하게 쫙 뽑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 네. 용량이 배터리에 저장된 총 에너지 양이라면 C레이팅은 그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꺼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 마력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하. C레이팅이 너무 낮으면 드론이 갑자기 확 움직일 때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못 받아서 빌빌거리거나 심하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고를 때는 용량뿐만 아니라 C레이팅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와, 진짜 관리 잘해야겠네요. 충전할 때 자리 비우지 말고 보관할 때도 완전 충전하지 말고 한 60% 정도로만 해서 서늘한 데 두라는 팁.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신경 쓰셔야 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멀티콥터가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뜨거나 방향을 바꿀 때 그 토크 현상이랑 지면 효과라는 게 작용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토크는 뭐냐면요. 모터가 프로펠러를 안쪽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드론 본체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걸 토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모든 프로펠러가 다 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드론은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겠죠. 아, 그래서 멀티콥터는 옆에 있는 프로펠러끼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군요. 토크를 상쇄시키려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시계 방향 CW로 도는 프로펠러랑 반시계 방향 CCW로 도는 프로펠러들을 짝지어서 배치해요. 그래서 서로 토크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기체 방향, 여라고 하죠. 이걸 바꾸고 싶을 때는 일부러 특정 방향 프로펠러들, 예를 들어 시계 방향 프로펠러들의 속도를 살짝 더 높이거나 낮춰서 토크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돌릴 수 있게 되죠. 오묘하네요. 그럼 지면 효과는 뭐예요? 땅 가까이 있을 때 영향을 준다던데? 지면 효과는요. 드론이 땅에 아주 가까이, 보통 로터 지름의 한 1배에서 1.5배 정도 높이, 그 안에서 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프로펠러가 아래로 바람을 쏘잖아요. 하강풍? 근데 땅이 가까우니까 그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공기 쿠션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보다 약간 더 적은 힘으로도 뜰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이게 이착륙할 때는 기체를 약간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와, 진짜 작은 드론 하나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놀라운 기술이 그럼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활용 분야 리스트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드론의 활약상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뭐 멋진 항공 영상 찍는 거,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 산업 현장이나 생활 곳곳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네, 좀 흥미로운 사례 위주로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우선 농업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농업이요? 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막 약통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큰 헬기 동원해서 농약 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드론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물 상태 보고 또 농약도 뿌리고 하는 거죠. 뭐 특수 카메라 달고 날아다니면서 병충해 생긴 곳을 미리 찾아내기도 하고요. 와, 사람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걸 드론이 잡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에너지 시설 점검이 있겠네요. 사람이 직접 올라가기 위험한 높은 송전탑이나 엄청 넓게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 아니면 뭐 정유소의 복잡한 설비들 이런 거를 드론이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 위험도 확 줄였죠. 듣고 보니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하죠. 넓은 공사 현장 진행 상황을 그냥 하늘에서 한눈에 쫙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3D 모델링 기술이랑 합쳐가지고 흙을 얼마나 파내고 쌓았는지 토공량이라고 하죠. 그걸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줄자 들고 며칠씩 걸리던 일이 이제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활약을 또 들 수 있겠네요. 재난 대응?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나 홍수 같은 큰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이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위험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드론을 먼저 띄워서 실종자를 찾거나 고립된 사람들한테 구호 물품이나 의약품 같은 걸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해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달면 밤에도 수색할 수 있고요. 네네. 뭐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보험사에서 재해 현장 피해 조사하는 거, 국경 감시하는 거, 다리나 도로 같은 교통 인프라 점검하는 거.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드론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드론의 세계를 한번 깊이 탐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드론에 대한 이해가 오늘 얘기를 통해서 조금은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뭐 용어부터 시작해서 원리, 규제, 그리고 실제 활용까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드론이 그냥 하늘을 나는 기계, 이게 아니라 첨단 센서 기술이랑 정교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약속인 규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얽혀있는 아주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가올 미래 사회 변화를 읽는 하나의 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제 어디선가 드론 날아다니는 거 보면 저 안에서는 FC랑 ESC, BLDC 모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겠구나. 저 조종사는 안전규정 잘 지키면서 날리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활용 분야들, 뭐 농업, 건설, 재난 대응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드론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나 사회를 또 한번 혁신하게 될까요? 여러분만의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